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언의 장서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생생법률쇼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안전거리 미확보는 100% 상대 과실 아닌가요? 하루아침에 타버린 내 외제차. 아들 대신 재산 상속 가능할까? 갑질보다는 괴롭힘.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요일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저희 알려주실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일단은 요즘에 반려동물이 단순한 애완동물이 좀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시대인데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그 반려동물을 어떻게 처리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좀 해야 될지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반려동물 양육권 인정 법안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선 법적으로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양육권 다툼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법률에서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사실은 반려동물은 양육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반려동물 양육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동물을 학대한 범죄자를 폭행치사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는 네, 이유가 사실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키우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양육권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좀 분쟁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권 소송이 아닌 재산 분할 소송으로 사실 반려동물에 대한 것들이 나눠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분할이 좀 불가능한 경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너무 슬프지만 경매를 통해서 대금을 나눠 가지는 그런 방법까지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현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둘 다 이제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양육자를 정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만큼 또 이별을 결심하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면 법원에서는 이제 어떠한 기준으로 그 소유자라고 할까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나요? 우리 이혼 소송에서 살펴보면은 재산 분할 소송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건 기여도이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도 사실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돌봤는지, 누가 동물을 주도적으로 사료값이나 병원비 같은 거를 부담했는지,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애정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기여도를 살펴봐서 반려동물의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유재산 소유자가 아닌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결혼 전에도 미리 만약에 키우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네. 그 이후에 기여도가 많다고 하면은 나의 물건 슬프지만 그렇게 이 소유권을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이 해외에서는 이 반려동물의 뭐 양육권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는 판례가 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콜롬비아 법원은 이혼한 부부의 반려견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좀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 해당 법원은 이혼 후에 키우던 반려견을 보지 못한 슬픔에 소화불량 등 건강 이상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한 대학 학장에게 반려견 면접 교섭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누가 반려동물을 키워야 하는지 결정할 때 인간의 양육권 분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법을 마련해서 2019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해당 법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법원은 누가 산책을 자주 시켰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누가 동물병원에 뭐 반려동물 데려갔는지 동물의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사정을 좀 고려해서 반려동물 양육권을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도 가족법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인정해서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케 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그리고 아플 때 누가 돌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제 이혼할 당시에 그 반려동물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아이처럼 양육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양육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요. 이혼 등의 상황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고려해서 양육권을 인정하고 보호자 및 관련 비용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해서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부 이혼 시에 가정법원이 반려동물의 반려경위나 상황, 그다음에 복지를 고려해서 반려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요. 이 의원은 동물권에 대한 인식에 비해서 법과 제도가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높아지는 이혼율 등 현실을 반영해서 반려동물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 관련 제도가 좀 마련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지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려동물 양육권에 대해서 그 명확한 좀 법 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두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민법상의 반려동물이 사실은 물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가장 맞아요. 큰데요. 네.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은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법원 역시 근데 단순히 동물을 뭐 감정 없는 물건처럼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 네. 반려동물 소유권 다툼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도가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6년에 동물사랑 실천협회에 주인이 잠시 위탁한 반려견을 유기견으로 오인해서 이 강아지를 이제 안락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그때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면은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되지만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여타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일반 네. 물건과는 좀 다르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2021년에 법무부가 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이제 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적은 있었는데 네. 입법 예고 이후에 무려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행정처는 동물이 사법상 어떤 권리, 지위를 지니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법적 혼란과 분쟁을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해당 민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이게 단어만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의 법적인 지위가 좀 바뀔 때 다른 법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할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22대 국회에서도 사실 같은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법안 22대 국회에서는 좀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저도 반려동물 키우는 입장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 지금의 법과는 다르게 좀 동물권을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사실 솔직한 마음입니다. 네. 근데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다른 뭐 어떤 사람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하게 되면 사실 가축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다른 동물과의 또 네, 맞습니다. 이거를 뭐 네. 집안에서 키우는 것만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는 계속 되겠지만 사실 쉽게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도출된 이후에나 사실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딩펫 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를 낳는 대신에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부부들을 이 딩크족과 펫을 합쳐서 딩펫족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러한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애정과 관심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을 조금 더 친근한 의미로 법에서 규정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는 개인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운행 중 건널목을 지나다가 서행으로 지나다가 옆차에 세워진 차 사이로 건너는 사람을 보고 잠시 정차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건너던 사람 내 차를 확인하고 저기 서 있길래 그냥 출발하는 사이에 뒤에 따르는 차가 내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아, 네. 그래야 보험 처리를 해주신다길래 저는 그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 그 가해자 운전자가 나를 과실을 안 잡으면 보험 처리를 해주지 말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를 대물 보험 처리를 안 해줘서 네. 차 수리를 했는데 네. 그 차를 인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그 사연 주신 분 그 차량 뒤에서 이제 다른 차량이 들이받았고 관련해서 지금 과실과 관련한 좀 다툼이라든지 좀 그 걱정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옆에 이제 장서연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장서연 변호사예요.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상담 계속 진행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일단은 선생님 그 정차
아까 말씀하신 게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 운전하던 중에 정차하신 거예요? 앞에 사람이 지나가서? 예. 그러면은 정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서 뒷차가 후미를 추돌 했나요? 예. 정확하게 정차한 다음에 후미 추돌한 거고 사실 그때 횡단보도에는 그러면 보행 신호가 들어온 상황인 거예요? 저 신호가 없는 저 횡단보도였어요. 아. 그 상가 지역이라서 네. 차들이 많이 2차선에 쭉 서해져 있었고 네. 그 횡단보도 주의보행이라 조심 운전해서 서행하다가 세워져 있는 차에서 건너려는 사람이 보여서 우선 멈췄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이에 뒤에서 따라온 차가 후미를 추돌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은 다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 상대방 운전자 차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죠. 혹시 선생님 차량에 후방 블랙박스는 없으세요? 제 차는 그때 반쟁이다 가지고 좀 잠깐 꺼놨었어요. 네네. 그 혹시 선생님 보험사에도 뭐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차량도 보험이 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그 보험사에서 얘기했더니 제가 뭐지 심의위원회에다 그 상정을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상대방도 그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다고 그랬답니다. 네네네. 일단은 쌍방간 보험사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사실 그러면 저희 보험사는 저희 과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이랑 예. 똑같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정차 이후에 상대방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과실이 후방 추돌 차량의 100%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20% 인정 여부는 이제 상대방 보험사나 상대방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보험사도 이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있게 된다고 하시면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심의위원회 가셔서 보험 과실 비율에 대해서 좀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과실 비율도 내가 만약에 인정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거기서 20%가 나왔다고 하면 선생님 좀 인정하시기 어렵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 사실 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실 비율은 보험사가 먼저 판단을 하고 거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로 가고 예. 거기도 내가 납득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소송까지도 갈 수 있어요. 물론 분쟁심의위원회를 건너뛰고 소송으로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좀 절차나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거든요. 분쟁심의위원회는 한 2달,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는 3에서 6개월까지도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쟁심의위원회 먼저 가셔가지고 과실 비율 판단 받아보시고 그럼에도 내가 이거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그럼 내 쪽 보험사랑 이야기하셔서 소송까지 가시는 거를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아니, 건널목이면 30주의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은 그 속도에 맞지 않게 세게 달려온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눈 팔다가 받았는데, 과실을 납부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좀 지금 제가 화면에 상대 화면에 차량하고 상담자 차량이 보이네요. 네, 화면을 보니까 이게 그냥 골목 안에서 박았다고 추돌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차량 파손이 꽤 크네요. 충격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상대방 그 차가 그리고 받은 그 차가 건널목을 물고 내 차를 받았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과실을 그 기사가 인정을 못한 내 완전 과실 인정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피해가 더 심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영업용인데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않고 이렇게 계속 차 수리비를 지불을 안 해주니까
차를 못 찾아와서. 근데 선생님 이거 차 수리는 이미 됐고 280만 원 정도 나온 거잖아요. 네. 선생님이 찾아오시고 아니면 우리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서 자차 처리하시고 찾아오신 다음에 보험사에 이제 구상 청구해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선생님이 직접 구상 청구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차 안 찾아오시고 계속 손해 입으시진 마시고 그건 네. 찾아오신 다음에 구상 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예, 그럼 청약 그 민정심의위원회 그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네, 거기에서 이제 과실 비율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과실 인정 못하면 또 소송을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이제 소송은 상대방 보험사랑 저희 보험사랑 같은 보험사는 아니죠? 예, 예. 네, 그러면은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도 우리 보험사가 해결할 거거든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소송까지 가달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추가적으로 또 이제 내가 허리를 많이 다쳐서 허리가 아파서 네. 지불 기간을 딱 3주만 딱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추가를 진단서를 써서 추가를 하라고 초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네, 네. 이게 내가 아프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 네, 만약에 3주가 지나더라도 계속 아프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계속 치료 받으셔도 괜찮고요. 딱 3주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3주 이상은 뭐 치료 못 받는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치료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보통 이제 주행 중에 이렇게 좀 추미를 이렇게 추돌할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정말 이거는 사고에 따라서 정말 다른데요. 네. 보통은 정차를 한 다음에 후방에서 추돌하는 경우에는 보통 후방 추돌이 그 안전거리 의무 위반이 있기 때문에 100%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앞차가 정차 중이었는지 네. 아니면 주행 중이었는지 네, 좀 네. 차이가 있다는 근데 거죠. 주행 중에 사실 사고는 뭐 일반적으로 100대 0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중에 사고는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은 그 차량에 대해서 어플이 하나 있는데 손해보험 사정협회에서 만든 어플이 있는데 네. 자동차 과실 비율 산정 기준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 네. 보면은 산정 기준에 과실 비율 산정 기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났다. 거기 블랙박스를 올려보거나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대부분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그 과실 비율과 거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한번 판단해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을 수리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좀 고민이고 네.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이 상담자님께서 이것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당연히 치료는 계속 뭐 아프지 않으실 때까지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뭐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되게 빠르게 합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뭐 급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뭐 차량을 그쪽에서 지급 보장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계속 일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있을 필요는 없어요. 차량 가져오시고 그쪽에 구상 청구하실 수도 있고 그게 내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면은 내 자동차 보험으로 일단 자차 처리하시면은 우리 보험사에서 그쪽에 구상 청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청구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진행 가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그래도 수리하면 안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네, 이유는 네. 뭘까요? 이게 혹시나 내가 돈을 냈는데 못 받을까 봐. 나중에 못 받을까 봐. 네.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과실 비율 산정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내가 돈을 내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험료가 좀 올라가는 뭐 그런 내용들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이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추후에 이제 좀 진행되는 과정 보시면서 또 차근차근 오늘 알려드린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며칠 전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사건 당일 지하 주차장 CCTV를 확인해 보니 누군가의 전기차 충전구 부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불꽃이 튀는 모습이 확인되더군요. 이후 해당 차량 옆에 주차돼 있던 제 차로 불이 옮겨붙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매일 1시간 거리를 운전해 출퇴근하는 상황인지라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아직 화재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제 차 피해에 대한 배상은 보험사에 청구하려 하는데 당장 내일부터 대중교통을 2번이나 갈아타고 회사에 가야 하는 등 생활상 불편함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나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니 제 과실 없이 차량이 전손된 경우 차량 가액만큼만 보상이 된다고 하네요. 제 차는 4년 전 5천만 원 정도를 주고 구매한 외제차인데 현재 시점에 차량 가액은 2,500만 원도 채 되지 않더라고요. 보험사는 그 금액 이상은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로서는 그 돈을 받아서 제가 타던 차를 다시 사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추가 배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화재가 난 차량을 만든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그 차를 구매한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사실 매일 타던 차량이 갑자기 이렇게 전소가 되면 많이 당혹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현재 출퇴근과 더불어서 일상생활까지 불편함을 겪고 계신데 보험사의 이러한 불편함 또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까지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교통비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이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들에 대해서는 일부 청구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정신적인 손해까지 다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어디에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당연히 교통비나 이런 것들은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보험사가 제시한 배상금이 이제 기준 자기가 느끼는 그런 피해보다도 한참 적다고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추가 배상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지금 궁금하신 게 이 전기차를 만든 제조사에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차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어느 쪽에 거는 것이 좀 유리할까요? 일단은 법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차주랑 제조사 상대로 모두 제조물 책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화재의 이유가 차주 때문인지 아니면은 차주의 과실이나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인지 배터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이유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차주의 경우에 좀 대물의 한도가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제한 없는 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배터리 제조사나 차량 제조사의 문제를 삼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화재 이유라는 것이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소송을 걸고 나서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좀 기다려보고? 일단은 이 차에 자차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보통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차로 먼저 문제를 처리하시고 나면은 그 보험사에서 그쪽 차주나
그다음에 그 그쪽 제조사, 제조사에 네.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님의 피해액이 이제 그 차주가 든 보험의 어떤 대물 배상 한도보다 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도보다 좀 클 경우에는 피해액이 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좀 좋을까요? 그 일반 차주가 그냥 제조사를 상대로 사실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 삼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차로 일단 보험 처리하시고 그 보험사는 그 저희 아까 그 범위 내에서 뭐 지급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거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차주나 뭐 제조사에 이제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주차 관리에 대한 이제 책임 같은 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갖고 있는 어떤 관리 책임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이 제대로 뭐 작동해서 불이 빨리 꺼졌거나 하는 초기 대응의 실패로 만약에 피해가 더 확산이 된 거다. 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관리사무소가 소방시설 설치나 관리 부실까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차근차근 저희가 나누고 있긴 한데 내가 만약에 그런 타던 차량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다 불탔다고 하면 좀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눈앞이 깜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주 입장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사고라고 할까요? 그런 사건을 접했을 때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지금 법적 제도적으로 전기차 차주만을 딱 보호해주는 그런 거는 사실은 아직은 없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발의를 계속 하려고 하는 네.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플 텐데 내가 직접 어딘가에 소송을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우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사에 먼저 그것들을 청구하시고 그 보험사에 약간 책임을 좀 떠넘기시는 게 지금은 저 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보험사에게 화재 원인을 좀 파악한 후에 보험사가 직접 제조사한테 구상을 하거나 이런 방식이 지금 이 피해 상황에서는 가장 맞는 방법 같습니다. 네. 이 사연에서는 이제 상담자님만 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그 피해를 본 다른 차주들이 있다면 그 집단 소송을 하는 게 이제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것보다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집단 소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거는 사실 아닌데 네. 집단 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좀 크고 그러니까 청구물 자체가 좀 커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좀 대두되기도 하고 소송에 대한 집중도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소송에는 사실 입증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집단 소송이 되면 개개인이 직접 이걸 다 입증하기보다는 그 입증에 대한 것들이 사실 피해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쉬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소송의 편의상 피해자들에게 좀 집단 소송이 유리한 편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인천에서 그 수입차, 그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어서 아마 많이들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이제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뭐 이런 네, 기사도 네. 나왔고 이 전기차 포비아라고 해서 전기차 공포증이라는 이 신조어까지 좀 생겼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2대 국회에서 또 뭐 관련해서 나온 법안이 들이 있을까요? 네, 그 22대 국회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소방시설 설치랑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전기차 화재 대응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 뭐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하는 경우 소방 용수 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 소방시설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지금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전기차 차주들은 좀 억울한 측면들이 좀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제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좀 많이 살 것을 좀 권유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그렇죠. 했는데 네. 하루아침에 이제 모든 그 같이 사는 공간에서도 공용 공간에서도 좀 이렇게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상담자님께서도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그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속상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요즘에 자동차라는 거는 집만큼 사실 굉장히 인간이 안락함을 느끼는 공간인데, 사실 뭐 나라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전기차를 많이 사용하게 하고 네. 지원금도 주고 그랬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배터리의 안정성의 문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당사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의 사실 문제라고 좀 보여져요.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이거를 좀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여러 번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일단 처리하시고,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보험 그러려고 드는 거거든요. 잠시 좀 잊어두시고. 네. 그래서 보험사에 청구 먼저 하시고, 그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게끔 조금 시간을 두시면서 좀 버티시는 시간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을 좀 잘 달래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저와 아내는 중매를 통해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평소 내성적인 아내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라 속마음을 잘 알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서로 소통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2년 만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저보다 엄마를 훨씬 더 잘 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에 대한 불만을 아들에게 모두 이야기했고, 아들은 저를 혐오 수준으로 싫어했는데요.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했고, 소송을 하던 중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아들은 한순간에 상속인이 됐는데, 아들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상속재산을 모두 제가 상속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공동상속인인 아들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아들의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 포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던 중에 갑자기 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담자 분이 지금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상속의 경우에 우리나라 법은 사망 당시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망 당시 별거를 하고 있거나 이혼 소송 중이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은 가능합니다. 네, 이 사연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신 상태지만, 만약에 뭐 사실혼으로 이제 살고 계셨다면은 그랬을 경우에도 상대가 사망했을 때 상속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혼의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는 상속자 지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되게, 아직은 지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있기 법정 때문에. 혼인이랑 네, 정말 맞아요. 차이를 확실히 두고 네, 있는 확실히 두고 지점이네요. 있는 지점이 딱 상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재산 네. 분할은 되거든요. 근데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에 혼인신고 유효하게 한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만 상속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연에서는 이제 자녀가 미성년인데, 그 자녀를 대신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효력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친권자가 보통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보통 대리하잖아요. 네. 근데 친권자라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이 미성년자 대리해서 상속에 관한 법률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상속권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우려가 사실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일방 배우자가 아이가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 모든 상속을 한 다음에 아이를 사실 유기하거나 네. 그러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자녀를 좀 보호하기 위한 네, 그런 맞습니다. 제도. 그게 이제 본인과 자녀, 같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두 명이 만약에 나눠 가지는 경우에 누가 더 많이 가지는 자에 사실 이해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경우에 특별 대리인 선임 받아서 미성년자를 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 상반 행위라 말하면, 제가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에 관한 법률 행위는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 대리인은 보통 이제 상속에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
들이 많이 선임이 되고요.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이 되는 네.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특별 대리인 선임하지 않고 내가 그 미성년 자녀의 상속을 포기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협의 분할 내용이 무효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미성년 자녀의 뭐 상속 포기가 좀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어떤 분한테 이제 돌아가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공동 상속인으로 누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대법원이 최근에 그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이렇게 있을 때 자녀가 상속 포기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부모, 네네. 그러니까 사망한 자의 부모님이 뭐 상속자가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이 배우자만 상속자가 된다라고 판단을 그럼 했거든요.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이제 그 상속이 넘어가는 부분은 네, 그건 아니다. 아니다. 네. 명확하게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망자에게 손자녀나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좀 선고해서요. 기존의 해석을 변경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뭐 손자녀가 있으면 손자녀가 없으면은 망인의 부모까지도 상속인이 되지만 배우자와 자녀 중에 자녀만 상속을 만약에 포기했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만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연에서 이제 그 미성년자인 아들이 어머니의 유산 상속을 원한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지금 사망하신 분의 남편이랑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 뭐 외조 부모님하고 같이 살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유산 상속을 원하는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특별 막을 수는 네. 없어요. 그 아이가 유산 상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아이가 외조모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이를 사실 막을 방법은 사실은 네. 없거든요. 대신에 조부모가 아이에 대한 입양 허가를 법원에 좀 청구해서 이거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내분의 갑작스러운 좀 사망으로 인해서 물론 상담자님도 되게 충격이 크지만 아드님도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드님이랑 충분하게 좀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절대 아드님 얘기랑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아들의 상속 포기를 해서 내가 망인인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편리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특별대리인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거나 아이의 의사도 좀 물어보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제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황망하실 것 같은데 상속과 관련된 제도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잘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저는 현재 생산직으로 근무 중인데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른 파트에서 일하다가 넘어온 직원이 있는데 제가 한참 어리긴 하지만 입사한 날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생산직의 특성상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게 보통인데 그 직원은 유독 저에게만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자기 아랫사람인 양 저에게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저는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받아줬는데 그 이후로 제가 만만한지 더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실수를 했을 때는 직원들이 모여서 쉬는 휴게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저를 혼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화가 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눈물까지 납니다. 심지어 정신과를 다니면서 상담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이없는 직장 갑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이게 윗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제 거의 입사한 날짜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거의 같은 위치의 직원이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직장 갑질이라기보다는 괴롭힘으로 좀 표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네, 저도 이 사연을 좀 보면서 이거는 직장 내 갑질이라기보다는 직장 내 좀 괴롭힘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예전보다는 처벌이 좀 강화가 되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 뭐 직장 갑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상 법적인 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좀 드문데요.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 괴롭힘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 좀 어려운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 조항이 좀 있는 국가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지속성이나 반복성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딱 기준점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해서 지속성이나 반복성에 대해서 이게 진짜 맞는지, 뭐 한 번 그렇게 나한테 혼을 낸 게 괴롭힘인지, 3번 얘기하면 맞는지, 일주일 동안 지속되면 맞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정의 내리기 어려워서 신고 꺼려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피해자 신고에 의존하는 사후구제 중심의 대응 체계가 좀 우리나라에는 있어서 이게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사연 주신 분을 괴롭히고 있는 회사 동료, 법적으로 좀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조금 뭐 폭행이나 협박이나 뭐 성희롱이나 성폭행 뭐 이것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행위들이 조금 있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형사 고소로 이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나왔지만 굉장히 뭐 힘든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으로 뭐 추정이 되지만 사연에서는 일단 저희가 딱 눈에 띄는 거는 이 직원들이 모여 있는 휴게실에서 공개적으로 좀 망신을 줬다, 화를 내면서 혼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뭐 모욕죄 적용 같은 게 가능할까요? 모욕죄 기준에 해당된다면은 모욕이나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한 사안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모욕죄 이제 기준을 좀 살펴보면 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데 공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파 가능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전파 가능성, 공연성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모욕죄 성립은 굉장히 쉽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이랑 다르게 구체적 사실 적시를 요구하지 않아서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욕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이라고만 법적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내용을 했다면은 그리고 그게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앞서 그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는 이제 민사상으로도 지금 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그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하거나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당연히 가능한데요. 다만 손해에 대한 입증은 원고 측에서 먼저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증거를 좀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증거는 좀 어떻게 확보를, 어떤 증거들을 좀 모으면 좋을까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뭐 녹음 같은 거 하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모욕 관련돼서는 그 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나를 힘들게 한다던가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시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상담자님이 지금 상당히 좀 힘든 마음도 힘들고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내신고 먼저 사실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고용주에 대해서 사내신고 먼저 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또 직장 내 갑질 신고센터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런 프로세스 좀 차근차근 밟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음이 힘들면은 사실 의지가 좀 약해지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 바탕으로 조금 더 의지 좀 단단히 하시고 차근차근 대응해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자, 저희 어느덧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장세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